오늘은 고든 그레이엄의 예술 철학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뒷부분, 요약 부분을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철학적 미학은 전통적으로 중립적 분류 개념으로 복말 예술의 정의를 공식화하고자 했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는 쉽게 약정으로 기착되며 약정을 피하기 위해 플라톤적 본질주의나 경험적 일반화에 호소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어느 쪽 견해도 예술의 사회적 맥락을 올바로 수용하지 못한다. 조지 디키가 공식화한 제도설은 사회적 예술계와 연관하여 예술을 정의하고자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까닭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보다 근본적인 사회학적 접근 방법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접근 방법의 위험성은 그 형태가 마르크스주의든 구조주의든 후기 구조주의든 간에 예술과 비예술의 구별이 실종됨으로써 이론화할 과제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헤겔과 쇼펜하워, 콜링우드에게서 발견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명시적인 규범적 접근 방법을 취할 때 그 양자의 난점들을 피할 수 있다. 규범적 예술론은 예술의 본질에 관한 정의가 아니라 그 가치에 관심을 기울인다. 사회학적 이론은 그 가치를 예술이 여러 상이한 문화 속에서 수행하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기능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어지는 여러 세대와 폭넓은 다양한 문학들은 모두가 어떤 작품과 활동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왔으며 이는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들이 불변하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결론적으로 예술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방법은 크게 제한적이다. 마르크스 자신도 고대 예술에 관한 언급 속에서 그 점을 짚었다. 밑에 인용문 읽겠습니다. 그리스 미술과 서사시가 일정한 사회발전 형태와 결부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은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예술적 즐거움을 제공하며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규범이자 도달할 수 없는 모범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여기까지가 인용문. 이 인용문의 마지막 몇 마디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상이한 시대의 사람들이 예술의 규범에 관해 불변하는 관념을 지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무엇이 논리적 추론이고 무엇이 아닌가에 대해 그들이 불변하는 관념을 지니는 것이나 같다. 또한 논리학이 형이상학적 진리를 드러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규칙의 체계를 고안해냄으로써 이러한 관념이 어느 정도 정확한가를 고찰할 수 있듯이 예술의 이상에 대한 관심도 그 이상이 토대로 삼을 수 있는 평가적 근거를 고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땅치 않은 본질주의가 회피되며 대리자식의 균열에 대한 우려도 그렇다. 나아가서 그 평가적 성격을 지각함으로써 예술 철학은 불가능한 순진성을 추구하는 데 대한 이글턴의 비난도 비껴갈 수 있다. 비평과 이데올로기를 보라. 다른 필자들도 그 점을 이해했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예술과 사회학에 관한 그녀의 견해를 인용했던 제니 울프는 예술사회학이 철학적 미학에 못지않게 그와 비슷한 불가능한 중립성을 추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말로 책을 마무리 짓는다. 여기서부터는 인용입니다. 예술사회학은 예술에 관한 비판적 판단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가치 배제적인 사회학과 보다 세련된 미학적 중립성 개념을 더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미적 가치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동시대인들과 뒤이은 비평가 및 관객들에 의해 이미 작품에 부여된 가치를 고찰해
주제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그것은 연구자의 과제를 설정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미학적 범주와 판단들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작품 자체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평가에 내포된 특수한 종류의 쾌락이라는 문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울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무엇이 예술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가를 우리가 식별해낼 때에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비판적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그것은 거꾸로 지금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살펴보았듯이 예술론의 다른 두 가지 주요 경쟁자들보다 더 유망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러한 종류의 규범적 고찰을 의미한다. 울프는 사실상 그 제한된 탐구가 마땅히 고찰의 주제로 삼아야 할 바로 그런 종류의 암묵적 가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녀의 말 속에서 그녀는 관객들에 의해 이미 작품에 부여된 가치가 예술 작품이 제공하는 특수한 종류의 쾌락 속에서 정당성을 찾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예술 본연의 가치가 그것이 제공하는 쾌락에 있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소박하게나마 규범적인 예술론이다. 그것은 아직 고찰해야 할 주장이므로 우리는 그 진로성을 가정할 수는 없다. 우리의 주제는 이제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았다. 우리는 경쟁적인 예술론들의 철학적 토대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예술과 쾌락의 연관성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는가를 살펴보았으며 이는 바로 우리 연구의 첫 장의 출발점인 것이다. 여기가 지금까지 고든 그레이엄의 예술 철학 마지막 부분의 요약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필라소피 오브 아트라는 이 책은 고든 그레이엄이 2000년도에 나온 책이라고 책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아마도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 책을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끄집어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술 작품이 주는 특수한 쾌락. 이것은 만드는 사람에게도 있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에게도 특수한 쾌락은 존재하겠죠. 제 생각에는 이러한 특수한 종류의 쾌락의 식스 센스 6가지 이상의 감각의 센스가 이 쾌락에 연루되면 특이점이 어느 정도는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예술 쪽에 쏟아지는 현상이 그런 연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봤고요. 인간 이상의 고등 차원의 생명체만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쾌락에 대해서 2025년 지금을 사는 현대인들은 그것이 일상에 묻어있는 관계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책이 보여 한번 구매를 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취미와 관련된 예술, 취미로서의 예술과 관련된 책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